고영인 의원은 경기도 안산시 이 단원구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고영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영인입니다. 예, 초선이시지만 지난 선거에서 한 번 또 떨어지시고 해서 네. 지역에서는 뭐 많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랜 고생을 해가지고 네. 삼수 끝에 됐습니다. 경기도 의원을 또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이 시민단체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제 출신이시고 네. 무상 급식 실현에 상당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복지 전문가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좀 어떤 좀 이 복지 모델을 추진하고 싶으세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2010년에 경기도의 민주당 대표위원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이제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예.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을 도입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그 북유럽식 그 복지국가 이 모델이 우리나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경제 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라는 이런 이제 책도 썼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서 우리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서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복지국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예. 그 경제 성장하고 복지 안전망은 이게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충돌되는 걸로. 네. 그렇지만 실제는 이제 보완관계입니다. 즉, 복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복지국가가 이제 그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인데, 기업의 경쟁력을 이제 촉발시키고 그리고 생산력을 높이는 정책을 주로 쓰면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이 파산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파산의 후유증을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켜 놓으면 이러한 것들을 흡수하고 최소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이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거고요. 또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게 되고 중산층도 두텁게 되면서 이제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좀 인식이 전환돼서 이 네. 복지와 성장을 예. 이제 한 바퀴처럼 이 수레바퀴처럼 그렇습니다. 또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선순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무튼 복지 정책이 결국은 기업의 성장도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계신 건데 네. 이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예, 저는 일단은 지금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되는 게 예, 이 국가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은 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 공동체가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동의 성장, 대학 교육까지 이러한 아동의 수당이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 장학제도 또는 교육금 무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또 심각한 거는 노인들의 그 삶의 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노인 기초연금도 지금 하위 70%까지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100%로 늘릴 필요가 있다. 집만 갖고 있고 막상 소득은 없는 분 또는 자식이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보편적 복지로 전 노인에게 70세 이상 그리고 지금의 30만 원도 좀 더 높여나가는 것들이 우리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대신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 무조건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 질병 그다음에 실업 그다음에 장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 기초연금이 지금은 이제 70%를 지급하고 네. 있는데 이걸 전체 어르신들, 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예.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돈 문제잖아요. 재정 문제.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거를 70세 이상 100%로 하게 되면 한 3조 5천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예. 지금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10만 원 늘리는데도 한 5, 6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에다가 40만 원을 하면 한 10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좀 수시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안정된 국가들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평상시에 안정체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후에 증세 문제도 고려를 좀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특히 노인들의 삶의 안정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OECD에서 지금 뭐 자살률도 1위고 빈곤율도 1위라고 하는 거는 좀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증세도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부분. 그렇죠. 예, 이 그것도 부분이 또 당연히 중요하네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예. 이 노인 기초연금을 이 100% 다 줘야 한다는 거는 이를테면 지금 기존에 계시는 그 대선 후보 군 중에서는 주장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거를 주장한 분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네요. 없었고요. 저는 이번에 총선에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제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랜 연구와 제 소신에 기반한 그런 공약입니다. 네. 이제 소관 상임위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여쭤보면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이제 좀 급해 보입니다. 확산 속도도 빠르고 지금 300명을 넘어섰는데 일일 확진자가 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조금 안정화되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방역 체제하고 이제 경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위기를 가져왔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모두 어떤 선진국보다도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이제 찬사를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역량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정부를 믿고 따라준 덕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시 이제 3차 대유행의 그 전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면밀히 지켜보면서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그 대비를 하면서도 이것이 단계를 갑자기 급격히 올리는 것은 어쨌든 경제적인 국민들의 삶의 안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상향 조정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굉장히 좀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상황으로서는 1.5단계 정도로 좀 가다가 예. 좀 흐름을 보자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는 1.5단계가 좀 약하다. 예. 지금 확산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골목 상권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중소기업의 그러한 삶의, 결국은 국민들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안정과 이런 또 전염병이라는 방역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또 다른 쪽이 강화되고, 이건 항상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전반적인 합의와 우리들의 어떤 그 대응에 대한 전략이 중요한데, 국민들은 최근에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겪어보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에 대한 삶의 안정도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하긴 이게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면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의 이 어려움이 너무도 커지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구가 이제 안산 단원구신데, 네.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을 좀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 그동안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구성할 때 항상 야당도 참여하거든요. 네. 근데 그 참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거는 진상규명을 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방해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그 오랜 기간 1차, 2차를 하면서도 성과를 못 가져왔다는 것도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어떤 진상 규명의 그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참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선 당시에 세월호 당일과 또는 그 이후에 그 구조를 하지 못했던 원인과 또는 특조위 방해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파헤쳐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청와대 기록물에 우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 기록물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요구가 하나가 있고 지금 사회적 참사위원회도 지금 그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요거를 좀 더 연장하고 또 DBR이라든가 이런 그 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DBR이 좀 조작된 가능성을 그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도 좀 같이 해나가고 이런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네.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하고는 예. 계속 수시로 소통하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물 이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이 대표 발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14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예.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기록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힘에서 이것을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통과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고등 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하면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기존에 지금 검찰들이 보았어요. 실제 수사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제한 조건으로 인해서 외부에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회적 참사위원회라든지 우리 국회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쪽에 친여 성향의 의원들을 다 합해도 한 180 몇 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전하고는 달리 기존에는 뭐 세월호 막말 정당이니 이제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김종인 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봉하마을도 가고 5.18 묘역도 가고 또 세월호에 대해서도 자신들도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이전하고는 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좀 기대를 걸면서 앞으로 당의 협의 또 우리 세월호 특위위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것에 대한 매듭을 짓자,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 이렇게 좀 호소와 설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록물 공개 요구 대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전까지 만들어진 세월호 관련 문건과 이제 보고 내용이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었습니다.